아직 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기출문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사특별법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민사특별법까지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기출문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시면서 이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프린트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저희 교재에 뭐 잘 돼 있는데 제가 좀 설명하기 좀 그래서 그 실행하는 것만 제 스타일대로 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443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은 5개 법으로 이루어졌고요. 지난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대략적으로 이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요건 이 법률 자체도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69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구석구석 볼 건 아니고 그냥 복불복이에요. 공부한 거 나오면 맞추는 거고, 안 나온 거 나오면 이제 공부하지 않은 거 나오면은 찍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거의 대부분 나올 만한 것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 그 얘기인데, 자, 앞쪽에서 여기서 그냥 그림 그리서 들어갈게요. 이 집합건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뜻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은 한 개 동에, 그 한 개 동이 건물 한 개로 해서 거기에 소유권도 몇 개, 하나만 성립돼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발달되면서 건물 한 동을 크게 져놓고 이 건물을 나누더란 얘기죠. 나눠. 그래 놓고서는 이 부분은 일동 건물의 일부인데 이걸 하나의 건물로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서. 자, 그러면 이건 한 개 동의 건물이 원래 한 개 건물이 되는데, 여기는 한 개 동의 건물이 한 개만 있나요? 여러 개가 모여 있나요? 여러 개가 모여 있어. 뭐라 그래? 집합.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집합건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개 동의 건물이 한 개로서 여기도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한 개 동의 건물이 개별적으로 여러 채가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여기는 소유권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그럼 원래 한 개 동에는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한 개 동에 건물이 여러 채가 있으면서 소유권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있게 되니까, 이런 소유권을 무슨 소유권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권 하나하나를 인정해 주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거는, 자, 이제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1호를 보면, 자, 301호에도 구분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겠죠? 101호도 그렇고 201호도 그렇고 301호, 401호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아파트 한 채 한 채. 자, 그 다음에 요 전유 부분에는 이제 101호, 102호에서 여러 채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이 각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 자,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자, 이걸 이제 구분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을 집합건물법에서 뭘 한다? 구분 소유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파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땅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땅을 일단 뭐라 하고? 대지를 하고, 요 구분 소유자들은 이 밑에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죠. 자, 일단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걸 보겠다는 거예요. 집합건물의 소유하고 관리에 관한 거.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에서는,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뭐가 있고요? 전유 부분.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분 소유자 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돼요. 공용 부분.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있고 대지를 사용하는 뭐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 요거에 대해서 살짝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 중에서는 이제 공용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럼 이 법은 제목이 이런 집합 건물에 뭐하고 소유하고 뭐에 관한 거예요? 관리. 소유는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관리에 관한 것을 이제 배우셔야 되겠지. 그럼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리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여기 살짝 껴서 관리위원회라는 게 살짝 들어가는데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게 관리단 집회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에 규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규약. 그래서 이 관리에 관한 규약과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라는 게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살짝 이제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요걸 보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관리하다 보니까 요 집합 건물이 오래돼서 금도 쩍쩍하고 뭐 벽돌도 떨어지고 그래. 그럼 뭘 해야 돼요? 재건축해야지. 그럼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또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걸 배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외 것들도 이 법조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공용부분.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규약과 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면 된다. 그래서 서설은 뭐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 뭐 쭉 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 들어갑시다. 자, 전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 한다. 그러면 용어 설명이고요. 그 용어가 그대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답이 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 구분 소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일단 건물 자체가 각각 구조상 유형상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다 구분 소유가 성립되지는 않고 그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를 하려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걸 무슨 행위를 한다? 구분 행위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의 법률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분 행위가 되느냐 그 얘기인데 이건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 구분 소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아파트 같은 그 건물을 구조상 독립적으로 지어놓고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구분행위로서 구분 소유가 발생하느냐 그 얘기인데 꼭 그 집합건물 그 집합건축물 대장에 요 건물을 구분 소유로 등록을 해야지만이 구분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건물을 질 때 자, 이 건물 지으려면 어쨌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건축 허가 들어갈 때부터 나는 집합 건물로 져야 되겠다라고 건축 허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구분 행위라고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예. 그럼 아직은 구분 소유는 성립되지 않았지. 아직 건물 짓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나는 집합 건물로 건물을 짓겠다라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들어갔으면 그게 구분행위가 되고 그리고 건축허가 나와서 건물 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건물이 신축한 그 상태에서 뭐가 성립된다? 구분 소유가 성립되는 거지. 꼭 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지만 구분 소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 그냥 대장에 등록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거예요. 꼭 대장에 등록하고 집합건축물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 소극이라는 것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꼭 대장에 등록해야 된다. 그런 틀린 얘기가 되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셔야 될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자, 공용 부분은 뭐 그대로 의는 뭐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구분 소유자들이 아니면 그 집합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다 같이 공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가볍게 상식적으로 보시게 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는 공용 부분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나 구분상가의 규약이 있죠.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같은 것들 또는 무슨 어린이 놀이방 같은 거 이런 것들, 노인정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다 이건 공용 부분이다. 이건 등기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 계단 복도는 등기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 공용 부분이 아닌데 아파트 규약으로 공용 만들어 놨어. 그럼 지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기를 해야 돼. 이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기법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의 등기라는 걸 이제 살짝 배우신다고. 그럼 표제본만 두면 돼요. 왜? 이걸 누가 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갑구를 두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쭉 들어가면 그러면 공용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설명이 조금 그런데 구조를 가지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공용 부분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공용 부분을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다시 또 민법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러면 아파트의 계단, 복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집합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은 누가 소유하느냐 이 문제예요.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들이 뭐 할까요? 공유를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의 공유를 배우셨다고. 민법상 공유. 그럼 민법상 공유는 공용 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건물, 부동산, 물건을 다 같이 소유하는 공유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유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유가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제가 민법에서의 공유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그러냐면 생각이 안 나겠지. 안 물어봐. 항상 민법에서는 공유물과 그 다음에 공유뭐 지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공용 부분도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니까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물로서의 공용 부분이 나오겠죠. 즉 계단 복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은 이 계단 복도에 대해서 뭘 갖겠어요? 집을 갖겠지. 공용 부분의 지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그럼 요거에 대한 것과 요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쭉 설명 들어가면 되지.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공유물은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처분 변경행위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쪽도 똑같이 이 공용 부분을 뭐 또 해야 되겠어요? 보존해야지.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되겠어요? 관리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변경 처분인데 이 공용 부분을 계단 복도를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해서만 변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민법과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에서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구분 소유자 각자 하면 돼요. 이것도. 보존은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관리부터 좀 달라. 자, 민법의 공유에서 공유물의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유물의 관리는 민법에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자, 공용 부분의 관리도 과반수는 과반수인데 여기는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의 과반수예요. 통상 집회 결의. 항상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수란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민법의 공유물의 변경은 자, 변경하고 처분 같이 들어가지만 이건 전원의 동의인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 이제. 그리고 이 차이점을 잡아줘야 되겠지. 이건 관리단 집회에서 뭐 3분의 2 이상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유에서 민법에서 공유 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건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이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의 계단 복도에 대한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어요? 없지. 이건 항상 이 전유 부분과 같이 처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민사특별법은 민법이 기초가 되면 그걸 가지고 써먹는 게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 들어갑시다. 자,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뭐에 속한다? 공유에 속한다. 근데 꼭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느냐? 아니,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만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일부 공용 부분. 가볍게 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그럼 공용 부분 사용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유물 사용하고 비교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민법에서의 공유물 사용은 공유자 지분 비율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분 비율로 그러면 큰일 나요.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서. 왜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냐면, 자, 여기 지금 지분이 나오는데, 그만 여기는 막 섞어 들어가죠. 지금 제가 전체 틀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자들의 공유로 속하니까 공용 부분은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거기에 따른 지분 갖게 되는데, 그 지분은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 비율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뭐에 비해요? 면적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 그 아파트 평수를 크게 가진 사람은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평수가 작은 사람은 적게 가져. 근데 이것을 계단복도를 그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아파트 계단복도 다닐 때 평수 큰 사람들은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근데 평수 작은 사람은 지분이 적으니까 요렇게 다녀야 돼.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냥 멋대로 용도에 따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런 얘기죠. 그거 잡으시고. 자, 지분은 민법상 공용물의 지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일부니까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이건 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하고 전유 부분하고 같이 처분돼야 되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릅니다. 그 얘기는, 자, 아파트 301호 가진 사람은 그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을 가질 텐데 301호로 처분했으면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는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도 같이 처분된다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만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건 절대적이에요. 즉 규약으로서도 이 공용 부분의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변동을 별도로 등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 종종 나오니까 잡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에서 보시는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취득시효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이게 지금 집합 건물의 공용 뭔지를 아시게 되면, 자, 아파트 계단복도를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했다고 이 계단만 내 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요. 자, 괄호 6번은 이제 공용 부분 관리 변경에 대한 건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라고 그래요. 그럼 통상 집회 결의는 당연히 뭐겠어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건 2차 과목과 비슷해요. 법조문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돼. 자, 15절을 보시면 이제 공용 부분 뭐 하는 게 있나요? 변경이죠. 자, 원래 공유물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 자, 근데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것은 그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 없고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와 그 의결권 3분의 2, 어쨌든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해서 보세요. 3분의 2 이상. 근데 이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게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변경은 3분의 2 이상 결의로서 결정하는데 15조의 2를 보면
그 공용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이란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좀 더 중요한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자, 그때는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이에요. 그래서 건물 노후화 억제 기능을 거해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변경은 그건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이다. 이걸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이라고 하죠.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공용 부분 변경 그러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변경 또는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 그러면 5분의 4.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니까. 물론 아직까지 이 부분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한 3년 전, 3, 4년 전에. 바뀐 후에는 이게 안 나왔으니까 잘 잡아두시고. 자, 이건 뭐 설명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법조문 가지고 보시면 돼. 법조문 가지고. 자, 7번 들어가 봅시다. 자, 공용부분 부담 수익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 그랬는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자,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관리비 부담하죠. 예, 그럼 당연히 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해야 될까요? 그건 지분 비율별로 부담을 해야지 저희가. 자, 그래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또 거기서 나온 이익도 취득합니다. 이건 지분 비율에 따라요. 자, 그러니까 공용 부분 사용은 지분 비율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같은 의무 부담은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내는 거니까 보시고. 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즉 그 전유 부분 아파트를 사서 이전받은 사람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같이 이제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이거 보고 하나 보고서 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나 이런 부담은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뭐 비율로 부담해요? 지분 비율. 그러면 구분 소유가 성립됐다면 어차피 각각의 평수별로 소유자가 있을 거고, 그럼 이 평수에 따라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뭐 이런 규약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이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구분 소유자들한테 각각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비 징수에 대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어차피 비율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단 규약이 없으면 이것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특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매를 받게 되면 자, 조사할 것 중에 하나가 관리비가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301호 무슨 아파트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여러분은 이 전유 부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 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소유자가 경매 들어왔으니 관리비를 제대로 냈겠어요? 네, 관리비 뭐 했어? 체납을 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가 되는지를 다 조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 승계인인데 이 관리비 체납분을 특별 승계인 여러분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부담해야 돼요?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이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인지를 구별하셔야 된다고. 보통은 다 부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경납받은 사람들한테 저 체납 관리비가 지금 한 150만 원 있으니까 그거 다 내세요 그런다고. 근데 따져야 돼요. 이 관리비 체납분 중에서 이 사람 그 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관리비 중에서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에 대한 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을 텐데,
요 특별 승계인이 부담하는 것은, 승계하는 것은 관리비 체납분 전부 다가 아니라 뭐에 대한 것만,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요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공용 부분에 대한 것만.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은 이거 승계되지 않습니다. 뭐 계단, 복도나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체납 관리비 중에서 뭐에 관한 것만,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 승계인에게 뭐가 된다? 승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전 소유자는 어쨌든 체납을 했으니까 계속 그 관리비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체납 저거 나올 거 아니야. 연체료. 연체료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연체료도 그럼 승계되느냐 이 문제예요. 연체료까지 다 내야 되냐?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서 이제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비 체납분 내가 내긴 내는데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내가 내겠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지 잘. 그러니까 다 낸다고 이게. 자, 요게 이 판례인데, 자, 보세요.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 체납 관리비 중에서 뭐 한 것만, 공용 부분에 관해서 이를 승계해야 돼요. 전부가 아니라. 자, 그런데 그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뭐는,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흠의 추정 그랬는데 잘 읽으셔야 돼. 여기 전유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도 전유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어디에 흠이 있어요? 일동 건물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고요. 그러니까 자, 만일에 301호에 뭔가 흠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혔다면 누가 손해를 부담해야 돼요? 301호 사람이 해야지. 근데 여기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뭐에? 일동 건물에 흠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다고요. 그러니까 요 일동 건물 전체가 뭐가 문제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은 이 일동 건물에 속하는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손해를 또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 손해배상을 하는 비율도 정해져야 되겠고, 그럼 당연히 그 지분 비율은, 그 손해배상할 비율은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수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 비율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하겠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별로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유 부분을 바꿔놓는다고. 그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뭐가 나왔으니, 저기 나왔으니까 여기도 전유 부분, 이렇게 그냥 막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이 가끔 나오는데, 담보 책임은 당연히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입주하려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엉망진창이야. 막 뭐 이렇게 문도 틀어지고. 그럼 당연히 담보 책임 물어야 되겠죠? 예, 그 담보 책임인데, 여기서 말하는 담보 책임은 주로 뭘 물어보냐면, 자,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내용은 당연히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수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각각에 따라 다 달라. 뭐 10년짜리 있고, 그 다음에 뭐 5년짜리 있고, 뭐 다 다른데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 주로 시험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그럼 10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2년이든 뭐 1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따지면 언제부터 10년, 언제부터 5년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기산.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 그걸 줄여서 뭐라고요? 기산점. 자, 요게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면 그 구분 소유자한테 전유 부분을 뭐 한 날로부터? 인도 한 날로부터 따져야 돼요. 근데
공용부분 개당복도가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때도 인도할 날부터 그럼 틀려요 이거는. 예. 자, 이건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사용 뭐한 날부터 검사일, 건축법이라면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놓는다고요 이쪽에 주로.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부분 그 정도에서 정리하셨고, 이제 대지 사용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대지 사용권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시겠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일반적이겠지만 소유권이 아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 입자권 이것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상식적으로 자,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이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밑에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뭘 가지고 있어요? 대사용권.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또 대지사용권을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걸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구체적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똑같이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즉 아파트 팔아서 넘기면 그가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도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비교하냐면 아까 공용 부분의 지분하고 비교하시라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또 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도 공용 부분 지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계단복도에 대한 지분을 아파트하고 분리해서 그것만 처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랬으니까 그럼 반대로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용 부분의 지분은 굳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처분해서 넘기면 당연히 넘어가니까 별도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지만 규약으로 별도로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땅에 대한 권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규약을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등기해놔야지. 그게 여러분이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무슨 등기예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등기법에 가장 힘들어하는 대지권 등기라고. 대지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해놔야 왜 대지권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글쎄 시험 공부하느라고 하는 거지 뭘. 왜 하는 거예요? 일체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이 바로 대지권인데 등기가 된 게 대지권이라고요. 그럼 대지 사용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지. 그럼 원래 토지 등기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한다고 그래? 건물 등기부에 올려놓는다고. 그거 왜 올리는 거야? 건물하고 같이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 표제부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 그럼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자, 대지권이 소유권입니다. 건물 등기부 갑구에 하는 거예요? 을구에 하는 거예요? 아니야. 표제부에 하지. 응? 대지권 표제부에 하는 거지. 물어본다고 따라오지 말라니까. 응? 그러니까 또 딴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고 공부하시면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대지 사용권, 즉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원래 토지 등기부 어디다 해야 돼? 갑구에다 해야 돼. 토지 등기부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지권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들이란 얘기인데 그럼 소유자로서 그 토지 등기부에 아파트 주민들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해서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지 사용권이 따로 처분해라, 같이 처분해라. 같이 처분해서 건물 등기부에 올려야 되는데 그럼 소유권이라고 해서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해서 건물 등기부 갑구에 올렸냐? 그건 아니지.
건물 등기부든 표지 등기부든, 자, 등기부 형태가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갑구하고 일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까지는 아시죠? 예. 등기부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알면서 공부하셔야 돼,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갑구 일구는 어쨌든 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권리에 대해서. 그럼 표제부는 표시, 부동산 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쓴 권리가 요거에 미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요 표제부에 건물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 그 토지나 건물을 특정해서 쓰고, 그럼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건물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토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저당권 등기하면은 이 저당권이 표제부에 있는 것에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만 써야 돼요? 건물만 써야지.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건물만 이전이 돼야지. 근데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건물 표시도 쓰면서 여기다 뭣도 써요? 대지권도 같이 쓴다니까, 구조가. 그럼 이렇게 같이 써놨으면 어디다 써놨으니까? 표제부. 그러면 그 아파트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면? 이전 등기를 하면 표제부에는 뭣도? 아파트도 넘어가고 대지권도 같이 넘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대지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구나 다 보는 거지. 그냥 막 외워. 그냥 대지권 등기는 뭐 한다. 그래서 살짝 바꿔놓으면 틀려 이게.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지권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일체성이 갖는다는 것을 등기를 해놔야 된다고요. 이게 이거야.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고.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해놔야 다른 사람도 아파트 등기부를 떼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대지 사용권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처분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런 등기를 뭐 하면? 하지 않으면 당연히 따로따로 처분돼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선의로 그 토지, 여기 물건이 토지 물건이에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나는 이거 몰랐다 이래버리면, 자, 이 사람한테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겠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해놔야 이 사람들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 들어가면서 뭐 대지권 취지의 등기라든지 뭐 토지의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의 등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기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대지 사용권은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예요? 지분이지 이것도. 그럼 쉽게 해서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면 밑에 있는 토지를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럼 우리가 또 민법에 공유해서, 자, 공유 지분, 그냥 민법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다른 공유자한테 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럼 당연히 밑에 토지에 대해서도 대지권,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이 대지 사용권을 포기했어요. 자,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이 나머지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속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된다면 건물, 아파트는 있는데 이 대지 사용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이 없는 아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 또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귀속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모두 국가에 귀속하는데 이것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민법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자, 됐고, 리을도 가끔 질문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 읽어보시면, 자, 이제 대지 위에, 땅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한동 건물이 있다고. 한 필지 땅 위에. 근데 어느 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 이 토지, 대지 분할합시다. 그러고 있어. 그냥 두고 봐야 돼. 정신병원 보내야 돼. 병원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지금 아파트 한 동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나눠서 갖자고 그래?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해되셨어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정도 보시고. 자, 이건 또 민법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럼 일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권리 효력이 미치는 게 건물에도 미치는 것이 또 어디에도 미치는 거야? 대지 사용권에 미치는 거지.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아파트에만 미칠까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칠까요?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 미치지. 이게 종된 권리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보셨던 얘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와 관련해서 보셔야 될 공용 부분에 관한 것과 대지 사용권에 관한 것들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은 이 법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뭐에 관한 거, 관리에 관한 거니까 이제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지. 이렇게 정리를 찬찬히 하면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리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또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관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자, 일단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 누가? 전원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아파트의 관리단으로서의 그 구성원은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구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자,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돼요. 당연히. 구분 소유가 성립되면 일정한 뭐 절차를 거치거나 무슨 설립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설립이 돼. 당연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라는 게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오히려 아파트는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아파트에서 관리단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사실은 이 집합 건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관리단은 주로 구분 상가, 요런 구분 상가, 요런 데 관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몇 층에 뭐 있고 들어가죠?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맨 꼭대기 층에 뭐? 관리단이 있어, 관리단이. 구분 상가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관리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돼. 뭐, 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리단 구성원 다 얘기했으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이지 점유하는 사람 그럼 틀리다. 자, 관리인 얘기를 해봅시다. 관리인도 법조문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을 뭘 해야 돼? 선임해야 돼요. 몇 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구분 소유자. 자, 관리단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관리인이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이 됩니다. 가볍게 푸시고. 왜 이래? 임시관리인 선임 얘기가 나오는데 임시관리인도 이것도 법이 그전에 바뀌면서 살짝 들어갔는데 그전에 없던 거였어요. 뭐냐면 자, 관리인이 없어. 근데 뭔가 일 처리해야 되니까 구분 소유자나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임차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또는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 관리인이 없을 때 법원에 임시관리인 좀 선임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시관리인이 선임됐으면 얘는 빨리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를 소집해라. 6개월 이내. 가볍게 봅니다.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관리인 권한과 의무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고 나중에 뒤쪽하고 연결해서 관리인이 하는 것 중에 공용 부분에 무슨 행위? 보존행위 같은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비 걷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26조를 봅시다.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면서 하나 살짝 바뀐 게 있는데, 자, 그럼 관리인은 당연히 그 사물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전에는 구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구분 소유자하고 그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뭐 하는 자, 점유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 보고해줘라 그런 얘기죠. 네. 매년 1회 이상. 자, 쭉쭉 넘어가시고, 이건 뭐 이제 법조문을 풀어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에 관한 게 관리단, 그 다음에 관리인, 그 다음에 뭐? 관리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선임해야죠? 관리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야. 그냥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수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거고, 관리단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위원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리위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구예요. 관리는 감독하는 기구. 자, 3번 조금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럼 관리위원회를 뒀다. 근데 이 관리위원회에서는 누굴 감독한다고요? 관리인. 그럼 관리인이 하는 행위를 감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인이 뭔가를 하려면, 아까 어떤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뭘 거치라고? 결을 거쳐야 돼. 그럼 이 행위에는 보존 행위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포함된다고. 예. 원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자, 이 보존 뭐가 있다면, 관리위원회를 뒀다면 보존 행위까지 관리위원회 결을 거쳐서 하란 거예요. 25조 제1항 각호가 아까 제가 보셨던 거. 법조문이니까 아까 체크한 것 중에 제가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위원회 결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냥 보존행위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는 그럼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중에서 선출하느냐?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누구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인은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지가 자기를 감독하게 되면 안 되니까.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됐고, 위원 임기는 2년 보면 어쩌고 저쩌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과 집회라는 게 나오는데, 관리단 집회예요. 자, 규약은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건 규약을 제정하거나 규약을 뭐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결의를 거쳐야 되냐,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규약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이다. 그렇게 가볍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2차 과목처럼 뭐 이렇게 숫자 외우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공용 부분 변경, 그냥 단순히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이상이에요. 근데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은 5분의 4예요. 규약은 4분의 3이에요. 자, 그 다음 쭉 들어가시고. 뭐 이런 것도 가끔 질문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파트 규약을 만들었어요. 또는 아파트의 관리단 집회의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을 거쳤다고요. 자, 그러면 그 아파트 규약의 내용이나 또 아니면은 그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은 그 이후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한테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당연히 미쳐야지. 자기가 없을 때 했다고 해서 나는 이거 안 따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가끔 질문 나와.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당연히 있어야지. 자, 관리단 집회를 봅니다. 관리단 집회예요. 관리단 집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집회 종류는 두 가지, 정기관리단 집회하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는 그 집회를 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매년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 돼요. 관리인이 가볍게 보시고. 임시관리단 집회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그것까지 뭐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정기관리단 집회든 임시관리단 집회든 일주일 전까지 그 회의 목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모든 구분 소유자들한테 뭘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집 절차를 거쳐서 통지해가지고 소집해야 되는데, 이런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이 아니라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집회 소집해서 이제 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럼 결의사항은 소집 통지할 때 명시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는데, 자,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그 의결권은 여기서 조금 이제 불공평이 나타나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평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정해져요. 자, 문제는 이제 이쪽인데, 그러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아파트를 여럿이 뭐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으면 이 공유자들이 다 가가지고 각각의 지분별로 의결권 행사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들 작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을 공유할 때는 의결권 행사할 사람 한 사람을 꼭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의결권 행사하는데, 그럼 이걸 정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공유자들끼리 뭐에 의해서 합의로 정하겠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으시고. 근데 합의가 안 돼. 서로 안 가려고 그래. 또 서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역시 그 지분에 뭐에 의해서 과반수로 결정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를 갑과 을이 2분의 1,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서로 안 가려고 그래. 협의가 안 되겠죠. 그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데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럴 경우 각각 관리단 집회에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한다. 그럼 틀려요. 이때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봐요. 정하지 않았으니까. 자, 밑에 이제 읽으시면 돼.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정한다는 이유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협의로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분의 뭐로서? 과반수로서 정해야 돼요. 근데 지분이 동등해서, 즉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 이제 이 공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별적으로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은 다 돼. 서면으로도 되고, 당연히 출석해서도 되고요. 전자적 방법으로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세요. 여기 이제 몇 분의 몇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외우셔도 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분 변경 나오면 얼마 이상? 3분의 1. 근데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5분의 4. 특히 5분의 4 쪽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데,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재건축에 관한 것도 얼마냐면 5분의 4예요. 5분의 4. 재건축. 특히 이제 재건축에 관해서 이제 이 5분의 4를 문제를 많이 좀 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재건축은 오래된 거예요? 새 거예요? 오래되니까 이게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흔들흔들하고 쫙쫙 금도 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그래서 오싹오싹해서 재건축하는 거예요. 오싹오싹. 그래서 오싹오싹 5분의 4. 그렇게 해서 잡아두시고. 자, 그럼 재건축 이제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왜 안 가? 자, 재건축은 이제 설명하는 거 가지고, 자, 재건축하려면 재건축 결의를 거쳐야 되고, 아까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되셨고. 재건축할 때 원래 주거용 집합 건물을 다 이거 무너뜨리고 상업용 그 집합 건물로 신축,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도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돼요. 그러니까 주거용에서 상가용으로 변경하는 거, 용도 변경, 재건축도 된다. 자, 그럼 재건축 결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그래. 비용이지, 재건축 비용.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5분의 4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재건축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뭐다? 무효. 다툼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제 한두 개 보시고 이제 끝내면 돼요. 그러면 자, 요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요 구분 소유자 또 의결권의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이에요. 전원이 아니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5분의 4 이상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반대자가 있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1호에 사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나 재건축 찬성하지 않겠다. 나는 다 무너져가는 오싹오싹 사는 게 난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재건축 안 하겠대.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재건축 했는데, 그럼 5분의 4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 해야 되는데, 이것만 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리인이나 요 집회 소집한 사람이 요 반대한 사람한테 우리는 5분의 4 이상 재건축하기로 의결했으니까, 자, 참석할 거요, 말 거요, 뭐 하는 거야? 최고로 해요. 독촉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민법 구조가 똑같아요. 얘가 2개월 이내에 대답을 하지 않아. 그럼 참석하는 걸로,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 않는 걸로. 항상 이런 구조는 부정적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집한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게 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촉구하는데, 자,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여기는 반드시 뭘로 촉구하냐면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다른 건 전부 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 하든 말로 구두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건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잡으시고. 근데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답하지 않았으면 참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한번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얘가 2개월 동안 대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나 안 한다, 난 죽어도 안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요것만 빼고 재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용 형태를 여기다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강제로 요 건물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제 매도 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정리 좀 해드렸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가담법 좀 보도록 합시다. 좀 쉬세요.